세상에 이런 일이. 북극의 혹한을 누비던 한 여성이 서울의 불꽃 속에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눈 대신 연기, 침묵 대신 사람, 거리 대신 마음. 한나라에서 전설로 불리던 구조대장이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진짜 동행을 만나게 된 이야기. 그녀는 왜 서울에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리고 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을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그날 서울행 항공권을 손에 쥐었을 때는 제 손끝이 북극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설마 제가 눈 대신 연기를 마시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 북부 라플란드 주의 작은 마을에서 구조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사라 코르피넨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11월부터 4월까지는 낮보다 밤이 더 깁니다. 기온은 영하 30도를 넘어가고 산속엔 눈이 허리까지 쌓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혹독한 겨울을 견디기 위해 도시로 내려가지만 저는 그 추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왜냐고요? 그 안에 사람들이 있거든요. 조난당한 등산객, 얼어붙은 호수에서 빠진 아이, 겨울철 폭설로 고립된 노인. 그들을 구하는 일은 저에게 삶의 이유였고 동시에 제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종종 묻습니다. 그렇게 험한 환경에서 구조대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럴 때면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곳일수록 따뜻함이 가장 간절해지죠. 그렇게 수년간 저는 북극권 구조대에서 설원의 불꽃이라 불리며 활동해 왔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길을 찾고 얼음처럼 단단한 판단력으로 위기 속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시간들은 너무 고요했습니다. 기계적인 구조, 정해진 매뉴얼, 그리고 거리감 있는 동료들과의 관계. 어느 순간부터는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보다는 잊혀지지 않아야 한다는 외로움이 저를 움직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에게 예상치 못한 메일이 한 통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핀란드 내무부 국제협력실, UN 재난구조 국제교류 프로그램 대한민국 소방방재청 단기 파견 요청.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핀란드와 한국이라니요. 더구나 저는 한국어도 못하고 아시아 쪽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메일 하단의 문구가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환경에서 당신의 불꽃이 어떻게 타오를 수 있을지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타국의 재난 현장에서 얼마나 제 방식이 통할 수 있을지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 한편에선 무언가 새로운 자극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15년간 한 번도 떠나본 적 없는 라플란드를 떠나 생전 처음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 하늘에서 내려다본 그 도시는 정말 눈부셨습니다. 하얀 설원이 아닌 수만 개의 불빛으로 반짝이는 또 다른 세계.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고 그 중에서도 119라고 쓰인 붉은 구급차와 구조 차량들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마치 이 도시의 열기를 상징하듯 그 붉은색이 유난히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를 맞이한 한국소방방재청 측에서는 짧은 환영식을 열어주었고 다음 날부터 바로 현장 실습과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의 협력 파트너이자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도현, 한국 서울의 중심에서 12년째 구조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베테랑 대원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의 인상은 딱 하나였습니다. 뜨겁다. 말투도, 행동도, 사고방식도 빠르고 직관적이었습니다. 저와는 달리 매뉴얼보다 현장 감각을 믿었고 판단도 대담했죠. 그의 존재 자체가 마치 서울이라는 도시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 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모든 것을 단계적으로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첫 훈련부터 저희는 작은 충돌이 계속됐습니다. 제가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할 때 그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제가 질문을 던질 때 그는 이미 다음 상황을 대비하고 있었죠.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둘째치고 문화와 사고방식의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느리게 움직이세요?
라는 그의 말에 저는 상처를 받았고,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판단하시죠? 라는 제 말에 그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방식이 달랐을 뿐이죠. 그리고 저희의 진짜 협력이 시작된 것은 첫 번째 실제 구조 현장에서였습니다. 그 현장은 저희에게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제 마음을 서울이라는 도시에 묶어놓게 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불길 속에서는 말보다 눈빛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날 처음 도연 씨의 눈빛이 믿음이라는 걸 말해줬습니다. 서울에 온 지 정확히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방재청은 긴급 구조 요청에 따라 저희 팀을 강남의 한 고층 아파트로 투입했습니다. 전기 누전으로 발생한 화재가 17층에서 시작되었고, 어린이와 노인이 고립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죠. 출동 차량 안에서 저는 마지막까지 구조 계획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층별 대피 경로, 연기 확산 방향, 산소 수준, 그리고 소방대원 배치 상황. 그런데 그 순간 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사라 씨, 오늘은 머리보다 발이 먼저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솔직히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익혀온 구조 방식은 계획 중심이었습니다. 현장의 변수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최대한의 시뮬레이션을 거친 후 움직이는 것이 원칙이었죠. 하지만 도연 씨는 그 반대였습니다. 현장은 살아있어요. 책에 있는 것과 다르죠. 부른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그 말은 분명 옳았지만 저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각이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 건물 전체가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경비원의 말에 따르면 17층에 있는 어린이집에 남은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급박했고 이미 한 명의 대원이 연기 흡입으로 후송된 상태였죠. 결국 저와 도현 씨가 직접 17층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도현 씨는 막힘없이 계단을 올랐고 저는 뒤를 따르며 통신과 산소량을 체크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말이 아니라 호흡과 눈빛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이 잠긴 어린이집 교실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의 결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자 그는 곧장 옆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그 안에는 4명의 아이들이 있었고 2 아이는 이미 연기의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죠. 저는 순간 머뭇거리며 산소 마스크를 분배하려 했지만 도연 씨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사라 씨, 지금은 계산보다 손이 먼저예요. 저는 그 말에 이끌리듯 아이를 안고 도연 씨와 함께 다시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매뉴얼은 생명을 지키는 도구이지만 사람을 지키는 건 결국 직감과 신뢰라는 걸요. 밖으로 나왔을 때 구조된 아이의 부모가 오열하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체온이 제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에 저는 오래된 북극의 얼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후 방재청 회의실에서는 그날의 작전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팀장은 도연 씨와 저의 호흡이 놀라울 정도로 좋았다고 평가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놀라게 한 건 도연 씨가 동료들 앞에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사라 씨가 아니었다면 전 그 아이들을 안전하게 데려오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방향을 잡았지만 사라 씨가 그 방향을 올바르게 만들어줬어요. 그 말이 끝나자 모두가 박수를 쳤고 저는 순간 숨이 막힐 정도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단지 뜨거운 사람이 아니구나.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도연 씨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침이면 동료들과 커피를 나눴고 점심이면 조용히 혼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어쩌면 그 속엔 저와 닮은 외로움이 숨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후 저희는 또 하나의 구조 작전에 함께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는 둘만의 언어를 만들게 되었고 진정한 신뢰라는 단어를 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불길 한가운데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 혼자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라 누군가를 따뜻하게 감싸는 불빛이 되고 싶다는 것을요. 서울의 4월은 북극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따뜻해졌습니다. 나뭇가지에 연두색 잎이 움트고 거리엔 벚꽃이 날렸습니다. 하지만 구조대원의 일상은 계절의 변화와 무관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훈련을 마치고 쉬려던 참이었죠. 도현,
사라, 긴급 상황이다. 서울 외곽 산업단지에서 대형 화재 발생. 고립 인원 다수. 무전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급박했고 차량 안에서 도연 씨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산업단지 내 화학 창고에 불이 옮겨 붙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무엇보다 내부의 인명구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이미 숨 쉬기 힘들 정도로 매캐했습니다. 불길은 계속 확산되고 있었고 다급히 뛰어나오는 사람들 사이로 울부짖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안에 있어요. 제 아들이 안 나왔어요. 제발. 저희는 주저할 틈도 없이 장비를 착용하고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길고 복잡한 구조물 내부. 가시거리는 1m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가 앞장서고 저는 열화상 카메라와 무전으로 상황을 체크하며 따라붙었습니다. 서로의 위치를 수시로 확인하며 한 걸음 전진하던 그때 갑자기 귀를 찢는 듯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사라, 엎드려요. 도연 씨가 소리쳤고 그 순간 제 몸이 강하게 밀렸습니다. 강한 충격과 함께 저희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일순간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산소 공급이 불안정해졌고 통신은 끊겼습니다. 그야말로 완전 고립이었습니다. 도연 씨, 괜찮습니까? 침묵, 이어지는 기침 소리, 그리고 가까스로 들려오는 목소리. 괜찮아요. 근데 무전기가. 그는 팔에 유리 파편이 박힌 채 무전을 반복적으로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장비를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저희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도연 씨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라 씨, 혹시 저를 믿으세요? 순간 멈칫했습니다. 당연히 믿죠라는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지만 그 말보다 먼저 머릿속을 스친 건 정말 믿고 있었나?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를 신뢰하는 척, 협력하는 척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저만의 방식과 규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짜놓은 틀에 끼워 맞추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지금 완전히 믿고 있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을 때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새로운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저희는 서로의 장비를 공유하고 최소한의 정보로 탈출 경로를 계획했습니다. 좁은 배관, 불안정한 구조물, 넘치는 연기. 모든 것이 불가능을 말하고 있었지만 저희는 함께였습니다. 도연 씨는 앞에서 장애물을 제거했고 저는 그 뒤에서 구조 경로를 확보했습니다. 서로의 호흡과 리듬이 맞춰지는 그 순간들 속에서 저는 그가 단순히 베테랑 대원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모든 걸 던질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폐허 같은 통로 끝에서 구조대원의 손전등 불빛이 보였을 때 저는 주저없이 도연 씨를 먼저 밀어냈습니다. 먼저 나가요. 제가 뒤에 있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저도 사람을 따뜻하게 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저희는 무사히 빠져나왔고 구조된 마지막 고립자는 눈물을 흘리며 저희를 끌어안았습니다. 도연 씨의 팔은 붕대로 감겨 있었고 저는 온몸이 그을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저희의 눈빛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소방서 옥상에서 조용히 서울의 야경을 보며 도연 씨가 물었습니다. 사라 씨, 한국은 어떤가요? 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북극보다 덜 추운데 마음은 더 따뜻해지는 곳 같아요. 그 말에 도연 씨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웃음에서 처음으로 떠나고 싶지 않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에, 그리고 이 사람에게 조금씩 저라는 사람이 스며들고 있었던 거죠. 사람의 마음은 눈과 같아요. 처음엔 차갑지만 따뜻한 곳을 만나면 스르르 녹아버리죠. 저는 지금 다시 얼 수 없는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서울 외곽 산업단지 화재 사건 이후 저희는 며칠간 구조 활동에서 물러나 회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연 씨는 팔의 부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저는 그 옆에서 통역도, 간호도 아닌 그저 곁이라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왜 여기까지 왔을까? 처음엔 단지 임무였는데 지금은 왜 마음이 이렇게 흔들릴까? 하루는 병원 옥상에서 도연 씨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사라 씨, 북극이 그립지 않나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곳에는 제 일이 있었지만
이곳엔 제 감정이 있네요. 사실 제 파견 기간은 이제 3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가야 합니다. 핀란드. 그 차가운 설원으로 다시 얼음 같은 고요함 속으로. 하지만 이번엔 돌아가는 게 아니라 떠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파견 마지막 날 아침, 저는 공항행 셔틀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유난히 따뜻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짐을 싣는 직원들, 분주한 여행객들 사이로 저는 끝내 도현 씨의 얼굴을 찾지 못했습니다. 역시 말 없이 보내주는 게 이 사람의 방식인가라고 생각하며 천천히 셔틀에 오르려던 그 순간, 사라 씨,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는 도현 씨의 모습은 예전 구조 현장에서처럼 아주 본능적이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멈춰 서서 말했습니다. 떠나지 말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당신에게도 삶이 있고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적어도 이건 말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이곳에 머물고 싶다면 저는 기다릴 겁니다.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는지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 발목을 잡는 건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이 사람 곁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라는 걸요. 저는 짐을 든 손을 천천히 내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이 도시의 여름을 느껴봐도 될까요? 도현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여름은 금방 가니까 천천히 걸어요. 그날 저는 공항 대신 다시 소방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소방서 기숙사의 작은 방에서 저는 짐을 풀었습니다. 책 대신 사람의 온기를 담기 위해, 계획 대신 인연을 따라 움직이기 위해서요. 이제 저는 다시 눈 속에서 달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사람들과 함께 걸으며 이 도시의 바람과 온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구조 활동은 계속합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더 이상 혼자 구조하지 않습니다. 도현 씨와 저는 지금도 매일같이 사람들을 구조하고 서로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문화가 달라도 결국 사람의 진심은 같은 언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있는 그곳이 너무 차갑게 느껴질 때, 가끔은 아주 멀리 떨어진 따뜻한 곳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압니다. 사람의 온도는, 사랑의 모양은 국적도 언어도 초월해 진심이라는 불꽃으로 피어난다는 걸요. 지금도 서울 어딘가에서는 불빛보다 더 따뜻한 인연이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